희망, 꿈이 뭘까요? 자기 꿈이라는 게 있는데 누가 나를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나를 결정할까 도대체? 분명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격과 다른 취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언가가 결정하는 무언가 추가적인 어떤 요소가 있을 것이다. 히스톤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유전자가 변화 없이도 조절할 수 있다. 후성 유전자 요인에 따르면 선성적인 요인보다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후성 유전자로 조절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안 돼 라고 포기하면 유전적으로 안 돼, 나는 이런 게 부족해 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오늘 제 강연을 들으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꿈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디지스트 뉴바이올로지 학과의 정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하는 연구가 뇌종양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성 유전학, 그다음에 신진대사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후성 유전학이 무엇인지, 근데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누가 결정하고 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후성 유전학과 관련되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좀 뻔한 내용이긴 한데 장래희망, 꿈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 자기 꿈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잘해서 되는 건지 꿈이, 아니면 내가 좋아해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따 끝날 때쯤에 이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장래희망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자였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계속 커가면서 나는 꿈이 과학자야, 그러니까 과학을 계속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중간에 꿈이 바뀐 적이 몇 번이 있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과학자가 돼 있죠.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것도 제가 처음엔 식물을 했다가 그 다음엔 바이러스를 했다가 그 다음엔 뇌질환, 소아뇌질환, 그 다음에 소아뇌종양, 성인뇌종양, 이렇게 되게 꾸불꾸불한 경로를 가게 됐어요. 누가 나를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나를 결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무엇이 나를 결정할까 도대체? 우선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이 뭐로 이루어졌다고 배웠죠? 우리 몸을 이룬 거는 세포예요. 실제로 그는 사람 소장 부분을 보면 이렇게 조그만 부분이 있어요. 조그만 부분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하나의 세포예요. 세포가 있고 저런 세포가 수만 가지, 그다음에 수조, 그다음에 20에서 30조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세포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보통 세포를 하나를 떼서 키워보면 동그란 모양이 돼요. 왜냐하면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된 게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되어 있죠.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세포를 이루는 게 뭘까요? 그러면 뭐가 세포를 만들고 있을까요?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뭘 만들려고 하죠? 단백질, 그렇죠?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라는 구조가 있고 걔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포 내에는 보시다시피 세포를 깨가지고 얘를 분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이렇게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몸의 세포는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뭘까요? 뭐가 단백질을 만들까요? 누가 정보를 줄까요? 그거를 생각한 사람이 왓슨과 크릭이 있어요. 왓슨과 크릭이 처음 얘기한 거는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로 1962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근데 재밌게도 이 크릭이 그 심포지엄을 가서 어디 학회에 가서 단백질을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mRNA, RNA가 필요하고 RNA가 필요한 건 DNA가 필요하다라고는 DNA, RNA, 단백질,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원리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논문 내죠.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워드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타자기로 쳐서 그림은 손으로 이렇게 그려서 센트럴 도그마를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모든 몸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디에? DNA에 갖고 있다. 그럼 DNA가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쌍둥이요. 일란성 쌍둥이. 분명히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DNA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단백질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쌍둥이는 외모만 같을까? 아니면 성격도 같을까?라는 거를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 트윈스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만다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는데 자기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DM을 보내요. 야, 프랑스에 네 사진을 가지고 너 흉내내는 애가 하나 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실제로 둘이 영상통화로 만나봤더니 똑같이 생긴 거죠.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부산에서 둘 다 태어났는데 이제 입양이 됐어요. 한 명은 미국으로 왔고 한 명은 프랑스로 간 거죠. 근데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의 17살, 18살 돼서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해본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당근을 되게 싫어해요. 전혀 다른 환경에 자랐는데 당근은 싫어하고 해리포터에 막 열광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 고등학교 때 졸업식 때 입는 프롬나이트에 입었던 옷을 비교해 보는데 앨범 보니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요. 취향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음식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거, 취미도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공유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쌍둥이면 커가면서 처음에는 아까 아기 때는 똑같이 생겼을지 몰라도 점차 커가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형은 운동하고 건강한 걸 먹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동생은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분명히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체형을 갖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사람이 태어날 때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죠. 그렇죠? 세포가 하나에서 시작해요. 하나에서 얘네가 분열해서 2개, 4개, 8개 계속 분열을 해요. 계속 분열을 해서 결국에 28조에서 30조의 세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세포는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세포는 손가락이 되고 어떤 세포는 위가 되고 어떤 세포는 눈이 돼요. 분명히 어느 세포를 다 떼어서 DNA를 분석해도 똑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세포는 눈이 되고 어느 세포는 발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했던 게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쌍둥이가 왜 다를까? 아니면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했는데 왜 무엇은 머리카락이 되고 무엇은 피부가 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어상으로 사람들이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데 분명히 DNA는 다 똑같은데 이게 무언가가 결정하는 무언가 추가적인 어떤 요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에피제네틱스라고 염기서열 DNA는 변화 없이 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워딩턴 경이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주창하고 에피제네틱스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을 할 수는 없었죠.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1996년도에 데이비드 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증명을 했어요. 히스톤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얘를 조절할 수 있다. 유전자가 변화 없이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히스톤이 뭔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히스톤. 우리 몸의 DNA, 아까 DNA라고 했잖아요. DNA 있다고 했잖아요. 세포 하나의 DNA가 몇 미터 될까요? 네, 3미터 정도 돼요. 3미터. 세포 하나에
DNA를 쭉 일렬로 넣어보면 얘가 3m 정도 돼요. 그럼 여기 있는 핵 안에 DNA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핵은 크기가 얼만큼 될까요? 6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6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두께가 한 8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럼 머리카락의 한 20분의 1 아니면 5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데 3m의 DNA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3m짜리를 6 마이크로미터에 넣으려면 막 구겨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체계적으로 감겨서 들어가면 덜 엉키겠구나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DNA를 이렇게 꽈서 보관을 할 수 있게 핵 안에 잘 정리를 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히스톤은 보통 4종류가 2쌍씩 총 8개가 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DNA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추가로 연구를 해봤더니 요 히스톤 바깥에 뭔가 삐죽하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서 보면 각각의 히스톤들이 각각 다른 단백질들을 DNA 밖으로 삐죽하고 나와 있을 수 있게끔 했죠. 근데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뭔가 붙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찾은 거죠. 그게 요게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감겨 있는 게 풀리기도 하고 아니면 단단하게 조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단단하게 감으면 얘네가 유전자가 노출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죠. 근데 만약에 느슨하게 되면 그 부분이 노출이 되니까 걔네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만큼 타이트하게 감겨져 있느냐 아니면 얼만큼 느슨하게 감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사가 안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우리 몸이 처음에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떤 유전자, 눈을 만드는 단백질이 필요한 유전자는 히스톤이 풀리면서 노출이 되면 눈에서 필요한 단백질만 만들어낼 테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발톱을 만드는 유전자다 하면 눈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감겨져 버리고 발톱에 관련된 단백질만 노출되면 발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10년대에 노벨상 받은 거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를 떼서 어떤 유전자를 넣어주면 역분화를 해요. 다시 줄기세포가 되죠. 즉 피부를 뜯어서 줄기세포를 한 다음에 어떤 케미칼을 처리하면 얘가 뇌세포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피부가 됐지만 내가 나중에 지금 연구도 되고 있지만 간이 내가 필요하다. 간이 내가 되게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받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뇌세포를 띄워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다시 간세포를 만들 수 있으면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거부 반응이 없겠죠. 그런 연구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히스톤이 감기느냐 풀리느냐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까 DNA가 쭉 있을 때 거기에 DNA는 A, T, CG라고 하는 4가지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C 부분에 메틸화라고 하는 무언가가 붙으면 그 유전자는 꺼져요. 히스톤 말고도 그렇게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것도 DNA 메틸화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주로 후속 유전학을 얘기할 때 히스톤 아니면 DNA 메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해를 하셨나요? 여기까지? 어렵나요?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실생활에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후속 유전학 가지고 이제 기초는 다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자,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어요. 비만이 됐죠? 비만이 됐는데 내가 그러면 밥을 10끼를 먹었으면 10끼를 먹어서 뚱뚱해졌다. 그럼 10끼를 굶으면 다시 날씬해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내 몸은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데 옛날로 안 돌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후속 유전학하고 비만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에 의해서도 후속 유전자가 조절될 수 있다. 분명히 밥을 많이 먹어서 내가 비만이 되면 비만에 관련된 유전자가 켜졌어요. 근데 왜 켜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밥을 먹었을 때 만들어지는 산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포도당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했을 때 과정에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히스톤에 아까 팔이 나와 있는 거에 뭔가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뭐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붙이는 애들도 있고 떼는 애들도 있겠죠. 그 산물들이 나중에 봤더니 그 붙이는 재료가 됐어요. 아스틸을 붙인다든지 메틸을 붙인다든지. 그래서 이 팔에 무언가를 붙임으로써 그 비만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풀리고 비만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음에 의해서도 우리가 후성 유전적인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게 논문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 돼요. 그렇죠? 술을 먹는다고 왜 중독이 될까요? 술을 먹었을 뿐인데. 근데 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논문 중에 하나인 네이처에 2019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쥐에다가 알코올을 계속 먹였어요. 계속 먹였더니 어떤 특정한 히스톤들이 켜지더라. 이 팔에 아세틸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세틸이 많이 붙으면 보통 유전자를 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왜 아세틸화가 될까? 우리가 술을 먹으면 간에서 에탄올을 아세테이트로 분해하고 아세테이트가 혈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머리 부분에 가서는 아세틸코A라고 바꿔줘요. 뭐냐면 ACSS2라는 유전자가 단백질이 아세테이트를 아세틸코A로 바꿔줘요. 아까 히스톤의 팔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아세틸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아세틸코A잖아요. 그래서 이 아세틸코A가 그 재료가 돼요. 아세틸코A가 여기에 팔에 아세틸화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유전자를 그러면 얘네가 켜줄까? 기억에 관련된 유전자를 켜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무슨 실험했냐면 쥐를 가운데 통에 놔요. 그리고 첫날은 오른쪽에 놓고 알코올을 줘요. 둘째 날은 왼쪽 통에 놓고 알코올 안 줘요. 셋째 날은 다시 오른쪽에 놓고 알코올을 넣어줘요. 그다음에 그렇게 지그재그로 한쪽은 알코올, 한쪽은 알코올 없이 날짜를 바꿔가면서 했더니 쥐를 가운데에 딱 놓으면 다 알코올 쪽으로 갔어요. 아, 여기 뭔가 좋은 게 있네. 여기에 뭔가 가면 되게 기분 좋은 게 있네 라고 글로 간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세틸코에이를 만든 애들은 ACSS2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그게 아예 안 만들어지는 쥐를 만들어 봤어요. 사람들이 쥐를 만들어서 똑같이 그 쥐를 이용해서 처음에 딱 트레이닝을 시켜요. 얘네들을 똑같이 첫째 날 홀수 날에는 알코올 주고 짝수 날에는 알코올 안 주는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가운데 딱 놓으면 얘네가 알코올 쪽으로 안 가고 무작위로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ACSS2라는 유전자가 없는지는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기억에 관련된 유전자를 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정리를 했고 그래서 그게 2019년도에 네이처에 나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과학자들이 실험적으로도 쌍둥이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돌리라는 복제양이 있는데 이 복제양 같은 경우는 남자의 핵을 빼고 그다음에 다른 양의 체세포를 거기다가 DNA를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DNA 심어놔서 얘를 수정시켰더니 거기서 태어난 양은 처음에 체세포를 주었던 똑같은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그럼 돌리도 마찬가지로 처음 어미양하고 태어난 양이 똑같은 DNA를 갖고 있고 똑같은 단백질을 갖고 있겠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약간 미쳐가지고 몸이 하나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한 10명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난자에서 핵을 빼고 체세포를 심어가지고 수정을 시켜가지고 저를 만들어요. 한 명 부족하죠? 한 명 더 만들게요. 한 명 더요. 한 명 더? 그러면 한 명은 자 이제 너 가서 놀아. 내가 못 논 거 대신 놀아. 자 너는 가서 공부해. 너는 가서 강연해. 너는 수업해.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제되어 만들어진 나는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고 내가 죽는다고 영원히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얘가 제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실제로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2001년도에 텍사스 A&M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복제 고양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인이 여기 있는 레인보우라고 하는 죽어가는 고양이를 복제 고양이로 만들어서 내가 계속 키워야겠다 해서 복제 고양이 체세포를 떼서 DNA만 빼서 그 난자에 넣고 대리모에다가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해서 태어났는데 보시다시피 엄마는 삼색양인데 레인보우는 복제되어서 나오는 CC라 불렀거든요. CC는 고등어냥이 됐어요. 주인이 찾아갔죠. 고양이가 바뀐 것 같다고. 내 고양이는 이 고양이가 아니고 저 고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봐요. DNA를 분석을 했는데 똑같은 고양이였어요. 똑같은 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털 색깔도 다르고 그 주인이 또 의심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격이 너무 다르대요. 레인보우는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데 CC는 천방지축이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기했듯이 쌍둥이가 분명히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격과 나중에 다른 외형과 다른 취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후성유전학은 다 공부하신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없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는 내 꿈을 누가 정해주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 꿈을. 내가 이 분야에 소질이 있어서 이 꿈을 결정한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서 결정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다시 얘기해서 처음엔 분명히 누군가 과학자니까 나도 과학자라고 했지만 제가 맞는 걸 찾아가다 보니까 저의 꿈을 찾아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자기 꿈이 있을 건데 내가 이 꿈을 좋아하는 건지 내가 잘하는 건지 물론 그것도 중요했지만 내가 좋아한다면 그걸 계속 노력해서 발전시키면 분명히 그 꿈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주제를 강연 들으니까 되게 새롭고 그 교수님의 설명도 되게 좀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는 개념 같은 것만 배워서 조금 약간 지루한 느낌도 있고 실감이 안 나는 게 그런 게 실제로 되는지. 근데 이번 실험을 통해서 제가 직접 세포도 채취하고 이게 막 실험도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에요. 교과 내용에서 배웠던 분자 생물학을 좀 더 심화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경북형 과학중점 학교 중에서 저희 학교가 유일하게 시골 학교입니다. 그래도 시골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호기심에 좀 다양한 과학적 지식이 있으면은 좀 학생들이 좀 더 큰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